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엔 토양 3상 중에 고상을 이루는 두 축이죠. 비율은 아주 적지만 유기물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엔 근데 왜 무기물이 아니라 무기성분으로 공부를 했었죠? 결국 무기물을 이루는 성분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무기성분, 필수 16원소, 학창시절로 돌아가셨듯 한 번씩 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유기물을 다루긴 할 건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무기 성분을 말씀드리면서 작물이 먹는 밥, 양분이다 말씀드렸어요. 우린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유기물, 작물이 어떻게 먹을까요? 우리 지금 재배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흡수할 수 있을까요? 뿌리를 통해서. 유기물은요. 미생물이란 존재가 분해시켜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유기물도 결국은 지난 시간에 배운 무기 성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기물, 유기물 전부 다 결국은 무기 성분이 돼서 작물은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하는구나.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럼 토양 유기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기가 뭐고 무기가 뭐죠? 뭐 어떤 분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 무기 성분에서 배운 C, 탄소. 이 탄소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분류하시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생명에서 비롯됐다? 유기. 그러면 유기 외에 나머지 모든 거 무기. 끝. 자, 유체가 분해돼서 미생물체 또는 부식으로 변환된 토양 중의 유기물을 말한다. 자, 분해. 유기물은 분해예요. 무조건 돼야 한다. 자, 부식과 유기물은 뭐가 다를까 봤더니 부식은 이런 것들이 분해돼서 유기물의 원형을 잃은 암갈색에서 흑색을 띠는 콜로이드이다. 콜로이드, 다른 말로 교질이라고 하죠. 네. 그럼 부식과 유기물은 다른 말일까요? 좁은 의미의 유기물을 우리는 그냥 부식이라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부식 이퀄 유기물 하셔도 관계없는데 유기물 아주 좁게 얘기하면 부식 의미하기도 하는구나.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말들은 넘어가고요. 교질을 한번 볼게요. 교질. 콜로이드 저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 강에서는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여러분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암기하실 건 분명히 암기하시고 이해하실 건 이해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먼저 교질, 콜로이드. 일단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아주 작은 나노미터, 100 마이크로미터, 아주 작은 혼합 물질. 근데 물에 안 녹는데요. 예를 들어 소금은 물에서 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물에 녹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교질들이 토양 속에도 있대요. 물에 녹지 않는 아주 작은 교질들이, 물질들이. 자, 토양의 구성이 뭐였죠? 거기서부터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고상. 토양 3상 중에 고상은 제가 지금은 점토 광물이라고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암석이 풍화돼서 나온 무기물, 그쵸? 지금 점토 광물이라 표현을 해볼게요. 광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고상의 다른 죽인 유기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요. 교질, 아주 작은 입자들이 나오고요. 여기서도요. 교질, 아주 작은 입자들이 형성이 돼요. 됐죠? 토양 속에 있는 교질은 여기서 나온 게 합쳐진 거겠구나. 오케이? 자, 이 친구들, 이 교질 물질들은요, 기본적으로 전하를 띱니다. 자, 전하. 우리 전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교질 물질들은 마이너스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물에서 나온 교질은 그냥 전하를 띄고 유기물에서 나온 교질들은 전하와 양전하가 있대요. 근데 토양 속에서는 산과 반응하면서 전하가 압도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토양 속은 교질이라고 하는 물질들로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고 토양 안에는 전하를 띠는구나. 마이너스 성격을 갖는구나. 그냥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여러분 그러면 얘는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모함이 부서져서 모재가 되고 거기서 나온 것일 것이고 지금 보니까 동식물의 잔재 또 퇴비, 부식, 유기물 인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 중에 유기물이 많으면 교질도 많겠네요. 유기물이 많으면 교질도 많으면 음전화 마이너스 성격도 커지겠네요. 그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토양 유기물의 중요성. 이제 유기물이 뭔지 알았어요. 유기물이 뭔지 알았고 유기물이 많으면 마이너스 성격도 커지는구나까지 봤어요. 교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콜로이드. 암석의 풍화로 인해 형성된 토양은 유기물과 섞일 때 비로소 토양의 구실을 하게 된다. 우리 토양 생성 과정 배우셨죠? 풍화작용에 의해서 모함이 모재로 모재가 토양으로 될 때는 풍화와 토양 생성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의미하는 거죠. 유기물하고 섞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대요. 뭐에? 작물이 생육하는데 우린 재배약하는 거예요. 작물 생육에 적당한 토양이 되려면 풍화로 인한 무기물, 광물질과 유기물이 섞여야 한대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기로 나오면 이게 어렵겠어요. 그쵸? 보기로. 옳은 거, 틀린 거 고르시는 거. 네, 어렵지 않아요? 자, 동그라미 4번 볼게요. 토양의 유기물은 나오네요. 많은 음전하를 가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교질의 특성, 콜로이드의 특성, 유기물, 특히 음전하가 많은, 유기물이 많다? 그럼 음전하가 많다. 마이너스 성격을 많이 띈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뒤에 문장 볼게요. 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하는 거예요. 음전하를 가지기 때문에 토양의 양이온 교환 능력을 증가시킨다. 여러분, 유기물이 많다? 마이너스 성격을 많이 띈다. 얘는요, 플러스를 잡아당겨요. 양전하, 음전하 신경 쓰지 말자고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잡아당겨요. 다시, 유기물이 많다? 마이너스 성격을 많이 띈다? 플러스를 잡아당기는구나. 그 플러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칼륨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칼슘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 많이 나오죠. 그게 이온화된 것뿐이에요. 아니면 나트륨이라든지 아니면 암모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 성격인 애들이 잡아당긴대요. 됐죠? 양이온을 얘네들을 양이온이라 부르는데 물론 헤로온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애들을 많이 잡아당긴대요. 양이온의 흡착 능력이 좋아진대요. 됐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얘는 뭐예요? 제가 이번 시간 첫 부분에 말씀드린 거 무기성분이잖아요. 양분이잖아요. 결국 유기물이 많다, 마이너스 성격을 많이 띈다, 양이온을 크게 흡착한다, 흡착 능력이 좋아진다, 작물이 먹을 밥이 많다. 양분의 흡수가 증가된다. 됐죠?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와도 결국 그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왜 양이온의 흡착 능력이 아니라 교환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또는 다른 말로 이제 치환 능력. 아니면 치환 또는 교환 용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네들은요. 자, 마이너스 성격을 띤 토양이 있다 쳐요. 여기 이렇게. 얘가 잡아당긴다 그랬잖아요. 잡아당긴다. 그럼 여기 이렇게 플러스 된 애들이 이렇게 붙어 있겠네요. 그렇죠? 얘네들이 작물을 이제 흡수하는 거고. 근데 얘네들은요. 서로 교환돼요. 예를 들어 흡수력이 센 애들이 흡수력이 약한 애들 너 나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서로 교환해요. 서로 치환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플러스 성격이 많다. 플러스 애들이 많이 붙어 있다. 그러면 뭔가 치환되는 게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결국 뭐라고요? 작물의 양분. 얘네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서 다른 것들을 자꾸 끌어당기고 더 센 애가 더 나가 자기 그 자리 차지하고 교환되고 치환되고 됐죠?
그래서 양이온 교환 능력 또는 치환 용량 뭐 별 말 다 쓰지만 결과적으로 교환이든 치환이든 들어가면 이게 클수록 예를 이제 알파벳 약자로 CEC라고 하는데 이게 커질수록 그 토양은 좋은 토양이다. 작물 재배에.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유기물이 많다. 음전화를 많이 띈다. 플러스를 잡아당긴다. 양이온의 흡착 능력이 좋아진다. 얘네들은 작물의 양분이다. 근데 얘네들은 다른 애들을 또 끌어당겨서 서로 센 애들끼리 자리를 바꾸기도 한다. 얘네들이 많을수록, 즉 교환되는 양이온의 용량이 많을수록 좋은 토양이다. 작물이 많이 뭘 먹을 수 있는 토양이다. 이해되시죠? 그게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첫 번째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기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다시 유기물로 돌아와서 유기물은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할까요? 토양이 아주 중요하다 했는데 자, 3스타예요. 네. 쭉 나왔네요. 양분을 공급한대요. 특히 토양 중 질소,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단백질의 구성 원소 뭐 이런 거 배웠죠? 네. 질소 공급의 대다수를 유기물이 차지한대요. 네. 얘는 어떻게 작물의 양분이 된다? 미생물이 분해해서, 네. 그 다음에 양분 공급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장 촉진 물질, 식물들이 그것도 만들어낸대요. 분해되며. 무조건 분해되며, 미생물이 분해하며. 분해해서 양분이 되고, 분해해서 작물이 잘 자라는 물질도 만들어내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입단 형성이라는 게 나왔네요. 네. 입단 형성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냥 입단 또는 요즘에는 우리말로 때예요. 때를 이룬다 할 때 때알 구조, 입단 구조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 작물 재배에 있어서 토양이 안 좋대요. 그럼 입단을 형성해야 한다. 무조건 좋은 거. 근데 유기물하고 입단 형성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의 포인트는 그거죠. 유기물은 미생물이 분해한다고 했었죠. 분해하면서 미생물이 내뱉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해요. 뭐에? 토양 입자들을. 토양 입자들을 이렇게도 접착하고 막 이렇게도 막 불규칙하게 막 미생물이 많으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많이 내뱉어서 때를 이뤄요. 그래서 때알 구조. 불규칙해요. 어떤 거는 이만큼, 어떤 건 요만큼, 어떤 건 더 크게. 불규칙하게.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죠? 입자들 사이의 공간, 즉 공극. 공극이 불규칙하니까 작은 공극, 큰 공극, 대소공극이 많이 발달을 해요. 대소공극이 발달을 한다? 토양 입자는 고상이고 그럼 나머지 3상 중에 2개. 공기하고 수분이 있겠죠. 걔네들이 이 공극 사이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기도 잘, 대소공극이 있으면 수분도 잘. 그럼 작물 생육에 좋은 토양이죠. 여러분, 자, 2번째 나왔어요. 첫 번째는 지금 양이온 치환 능력, 교환 용량 뭐 이런 거 봤고, 그 다음에 2번째,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며 내뱉는 물질에 의해서 때알 구조, 입단 구조가 형성되면 대소공극이 많이 발달해서 작물 생육에 수분과 공기가 잘 유통되니까 좋아지는구나. 2번째 중요한 거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제가 강의 중에 모든 글자를 다 다룰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시험에서 쓰이는 보기들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유기물은 이런 토양 보호 역할도 하고요. 완충작용 역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실 가장 중요한 거는 유기물의 기능, 양분 공급, 생장 촉질 물질, 입단의 형성.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항상 재배학은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에요. 돌고 돌아요. 네,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왜 이래요? 이게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좀 열린 사고 필요합니다. 유기물도 이렇게 긍정적인 게 많지만 부정적 기능도 많아요. 자, 부정적 기능 한번 볼까요? 일단 작물마다 필요한 양분이라든지 뭐 용량이라든지 성분 다 다르겠죠? 근데 고려하지 않고 유기물을 아까 좁은 의미에서 부식을 과잉 투여하면, 쉽게 말해서 퇴비 과잉 투여하면
오히려 더 나빠진다. 당연하겠고. 자, 질소의 주요 구성 원소라 말씀드렸어요. 질소에 잠시 후에 보고 질소. 근데 질소가 많아지면 뭐 단백질, 뭐 엽록소, 뭐 구성 원소 아주 중요한 거라 제가 지난 시간에 질소는 무조건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많을수록 좋을까요? 부족해도 안 돼요. 하지만 많아지면 CN 비율이 낮아진대요. CN 비율이 뭔가 봤더니 질소에 대한 탄소의 비율. 이거 분수예요, 분수. N분의 C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흔히 탄질률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질소에 대한 탄소의 비율. 그럼 뭐예요, 여러분? 질소가 많아지면, 분모가 커지면 낮아지겠죠, 그죠? 반대로 질소가 적어지거나 탄소가 많아지면, 분자가 커지면, 분모가 줄어들거나 분모가 커지면 올라가겠죠, 그죠? 이게 작물 생육에 큰 영향을 끼친대요. 근데 사실 뭐 학자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다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봤더니 작물에 분류했을 때 했던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화성이 뭐였죠? 꽃눈이 분화되고 개화되고 작물이 열리고 다른 말로 생식생장. 자, 키가 크고 살이 찌고 즉 가지가 신장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영양생장. 자, 질소는요. 영양생장. 작물이 키 크고 살찌는데 아주 지배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탄소는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탄수화물이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생식생장. 꽃 피고 열매 맺고 화성. 그러면 영양생장, 사람도 그렇잖아요. 청소년기가 쭉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생식생장, 작물로 치면은 2차 성징이 나타나야 돼요. 이 그래프가 아니에요.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질소가 지금 우리 유기물 하다 왔어요. 질소가 너무 많잖아요. 얘가 너무 많아요. 분모가 커져요. 그럼 영양생장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적당한 시기에 전환이 안 돼요. 생식생장으로. 개화 결실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품질이 저하되고 수량도 저하되고. 이해되시죠? 네. 탄질률은 일단 다음에 다시 나오겠지만 그때 가볍게 넘어갈게요. 탄질률, 개화를 결정하는 거구나. 분수구나.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능력도 있지만 유기물은 그 자체가 오염됐다라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자, 2번하고 5번. 이번 시간에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좀 많습니다. 말씀드렸어요. 2번 볼게요. 염류의 집적.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네. 이거 흐름 다 아셨죠? 얘가 많아지면, 마이너스가 많아지면 플러스를 잡아 당기는데 걔네들은 양분이구나. 아까 다 했던 거. 양이온 흡착 능력이 좋아지는구나. 근데 얘네들은 서로 자리 바꾸는구나. 얘네들의 용량이 많아지면 좋은 토양이구나. 양이온 치환 능력까지, 교환 용량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염에 대해서 좀 볼게요. 사실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해하셔야 많은 문제 대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염기, 염기성, 염류,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기로 나온 염류의 집적, 뭐 비슷한 듯. 네. 염기가 뭐죠, 여러분?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선을 쭉 그어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가면요. 염기 또는 염기성. 왼쪽으로 가면 산성. 이거 지금 확실하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염기성. 그럼 염기가 많으면 염기성이겠죠? 산이 많으면 산성이겠고. 그러면 염기가 뭘까요? 염기는 이거 원소기호 다 보셨죠? 뭐죠? 수산화 이온이라 해요. 암기하실 거 없어요.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내는 게 염기래요. 자, 그러면 대응하는 산은 뭘까요? 얘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수소이온. 얘는 좋지 않아요. 수소이온 무조건 부정적인 거,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산은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됐죠? 자, 염기는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낸다 했지만 사실 우리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얘보다 염기는요. 얘를 만들어내는 기능보다 얘를 흡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염기는 얘를 수소 이온을 흡수한대요. 흡수해서 줄어들게 만든대요. 이해되시죠? 자, 다른 말로 염기는 산 대응한다. 염기는 수소 이온을 흡수해서 소모시킨다.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여러분 왼쪽으로 갈수록 아니 오른쪽이네.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소 이온이 이렇게 생긴 애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 이거 핵심이에요, 여러분. 염기는 얘를 흡수해서 소모시킨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소모시킨대요. 줄어들겠네요. 왼쪽으로 갈수록 얘는 이걸 만들어낸대잖아요. 많아지겠네요. 자, 포인트.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는 흡수되니까 줄어들어요. 지금 핵심이 얘예요. 수소이온. 왼쪽으로 갈수록 얘가 만들어진대요. 그럼 얘는 늘어나요. 요거 중요한 겁니다. 자, 염기, 일단 산, 그런 관계가 있구나. 가운데는 뭐 중성이겠죠? 네. 얘는 나중에 토양 반응할 때 다시 나오는데, 기본적인 거 지금 한 거예요. 염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어쨌든 염기는 얘를 만들어내거나 수산화 이온을, 수소 이온을 흡수하는 거. 염기가 많은 거 염기성이겠죠. 염기성 토양, 산성 토양. 염기, 다른 말로 알칼리. 물론 세분화시키면 다르대요. 근데 우리 구분하실 거 없어요. 염기, 다른 말로 알칼리. 염기성 토양, 그냥 알칼리성 토양. 우린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세분화시키는 거 우리는 뭐 화학 시간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염기는 알겠어요. 염기성도 알겠는데 염은 뭐고 염류는 뭘까요? 염기가 산하고 만나면 만들어내는 물질, 그게 염이에요. 염기와 다른 말로 하면 수산화이온을 만들어내는 염기와 수소이온을 만들어내는 산이 만나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만들어내는 혼합물질, 화합물질이 맞겠네요. 그게 염이에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나트륨염, 뭐 규산염, 칼슘염 굉장히 많아요. 통칭 염류. 됐죠? 자, 그럼 여러분이 염기가 많으면 염류도 많겠네요. 물론 산도 필요하겠지만 염기가 많은 토양은 염류도 많아요. 자, 어쨌든 얘와 얘가 만나서 염류라는 애들을 만들어내는구나. 그게 쌓인 토양이 염류가 집적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류가 집적되면 안 좋은 걸까요? 여러분 무조건 토양에서 뭐가 집적됐다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거 없어요. 네. 아까 유기물도 과잉되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이 화합물이 집적되면 작물 생육에, 우린 재배하기 중심이에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작물 뿌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작물 뿌리가 숨도 못 쉬고요. 생육이 불가능해서 양수분 흡수도 안 되고요. 얘네들이 통해서 오히려 나중에 나쁜 유해가스들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아니 염류가 집적되지 않게 하면 되겠네. 어떻게 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용도로 비가 많이 내리면 돼요. 비가 많이 내리면 씻겨 내려가요. 용탈돼요. 비가 안 내리는 데가 어디 있죠? 건조지대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 우리한테 의미 있는 중요한 거, 비가 안 내리는 거, 하우스. 자연 강우의 차단 보기에 많이 나옵니다. 자연 강우가 차단돼서 쟤네들이 용탈돼서 씻겨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질 않아요. 집적돼요. 물이 발육이 안 되고 결국 작물 죽는 거죠 뭐. 자, 토양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건 작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예요. 이해되시죠? 네. 염류, 염기, 산성까지 기초 개념 보시고. 자, 5번 볼까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거 세 번째가 이거라면 네 번째가 이거예요. 나중에 논토양 할 때 또 나옵니다. 자, 여기 볼까요? 투수성이 좋지 않은 논. 다른 말로 보기에서 담수 상태의 논 또는 그냥 습답, 물이 있다는 얘기죠. 물.
자, 습답에 미숙 유기물을 과다 투여하면 미숙이에요. 완숙이 아니에요. 미숙. 좋지 않대요. 왜 좋지 않을까요? 결국 작물 생육이 저희 다 결론은 얘예요. 좋지 않은 건. 근데 왜 좋지 않을까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물이 차 있대요. 논, 담수 상태의 논.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죠? 물이 차 있대요. 여러분 물속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숨 못 쉬잖아요. 산소가 부족해요. 근데 그나마 좀 가까운데 표층토, 표층 괜찮아요. 왜? 물 자체에도 어느 정도 산소, 용존 산소량이 있잖아요. 또는 대기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아, 가까운 토양은 좀 괜찮구나. 근데 깊게 들어갔어요. 심층 토양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 없잖아요. 얘가 없어. 완전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산소가 없어요. 숨 못 쉬죠. 누가? 자, 숨을 못 쉰다. 토양 속에서 숨 못 쉰다 하면 여러분 두 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작물 뿌리. 또 하나는요. 유기물을 분해시켜야 되는 미생물. 숨을 못 쉬어요. 됐죠? 여기까지. 아니, 얘가 있어야 숨을 쉬는데 얘가 없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어떡하죠? 비슷한 거를 이용해서 숨을 쉽니다. 그거를 혐기적인 호흡을 한다. 또는 혐기성 세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혐기. 싫다는 게 아니라 얘 이렇게 생긴 산소, 기체 상태의 산소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얘가 없기 때문에 그냥 O가 붙은 거는 다 떼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소가 아닌 다른 것을 무슨 최종 전자 수용체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O를 떼먹는다. O를 떼먹는다. 각종 화합물에서 화합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O만 있으면 떼먹는 거예요. 산소만 있으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각종 화합물들은 계속 O가 없어지겠네요. 얘네들이 이걸 이용해서 숨을 쉬니까 산소가 없어지겠네요. 산소가 없어진다? 산소가 없어진다? 환원 상태. 자, 환원 상태, 산소가 있는 화합물에서 산소가 없어지는 거. 이유가 뭐예요?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으면서 숨 쉬자. 네. 산화 환원도 나중에 다시 나올 거지만 지금 기초 개념만. 아, 근데 왜 다시 여기를 돌아와서 왜 미숙유기물을 과다 투여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토양이 좀 지울게요. 네. 고온기 토양의 환원 상태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아니, 미숙이래요. 아직 분해되지 않았어요. 얘를 분해시키려면 누가 해줘야 된다? 미생물이 해줘야 돼요. 미생물이 숨을 쉬면서 활발히 움직이면서 얘를 분해시켜줘야 되는데 아니 습답이래요. 미생물이 활발히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얘 분해 안 되겠네. 분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쌓이겠네요. 분해 저해, 유기물의 과다 축적. 그럼 산소는 어떻게 돼요? 더 부족하게 되겠네요. 그럼 화합물에서 계속 O 비슷한 거는 떼먹겠네요. 그럼 계속 산소를 잃겠네요. 계속 환원 상태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복잡하면 그냥 암기하세요. 아, 물 가득 차 있어. 공기 없어. 그러면 산소를 뺏기는구나. 자꾸. 환원, 산소를 뺏기는 거 환원. 됐죠? 환원 상태가 되면 뭐가 안 좋죠? 아니, 가뜩이나 공기 없어서 숨 못 쉬고 있는데 뿌리도 미생물도 계속 더 없대요. 작물 생육 안 좋다. 자, 실제 시험에 요거 완숙 유기물 과다 투여. 완숙은 이미 다 분해돼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강의에 이해하실 만한 것 좀 많이 나왔어요. 좋아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유기물이 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부정적인 기능하면서 염기, 산, 기초적인 거, CN율, 환원, 그다음에 아까는 양이온 치환. 네. 자, 그러면 이런 토양이 안 좋은 상태가 돼버렸대요. 자, 그러면 석회.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많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회.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뭐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생석회, 소석회 뭐
그렇게까지 들어가실 필요 없고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산화칼슘. 자, 중요한 거 석회는 칼슘을 주 성분으로 한다. 쟤를 이용해서 많은 비료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얘를 이용해서 많은 비료를 만들어낸다. 그 비료마다 성분은 구체적으로는 다르겠죠? 하지만 얘 칼슘이 주 성분이다. 오케이, 거기까지. 석회 나오면요, 여러분 무조건 좋은 거 생각하세요. 토양 계량제. 산성 토양이에요? 계량해야 돼요? 무조건 석회. 토양 입단을 형성해야 돼요? 그럼 석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인식 잡으시면 됩니다. 100문제 나오면 99문제는 긍정적인 걸로 나와요. 자, 근데 석회가 여기 갑자기 왜 등장을 했을까요? 약간 입단 구조. 대소공극이 발달해서 수분이, 공기가 자유롭게 오가고 작물 생육에 좋은 거. 석회랑 왜? 얘가요. 미생물이 아까 유기물 분해하면서 내뱉을 때 본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얘도 접착제 역할을 해요. 이해되시죠? 접착제, 토양 입자들을 불규칙하게 막 입단 형성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결국 숨 쉴 공기, 입단 무조건 좋은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석회 무조건 좋은 거, 입단 무조건 좋은 거. 네. 됐죠? 네. 산성 토양의 계량제, 이따가 나중에 토양 산성화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토양 계량제 좋은 거 칼슘 주성분까지 해두자고요. 자, 5번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넘어가는 거는 이거 다 다루면 강의 진짜 100강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 5개 나왔어요. 이번에는 자, 토양의 무기 성분, 유기물 고상했어요. 그럼 나머지 그쵸? 토양 수분, 액상과 기상해야 되겠죠? 토양 수분 먼저 할게요. 토양 수분은 여러분이 포인트 잡으시는 건 이겁니다. PF, 토양 수분 장력. 이 순서대로 PF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든 아니면 반대로 작은 거에서 큰 걸로든 무조건 여러분은 이걸 딱딱딱 분류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예요. 자, 일단 토양 수분 볼게요. 어디에 존재한대요? 공극에 존재한다 아까. 대소 공극에. 그래서 입단이 발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토양 중에서 자기끼리 움직이거나 뿌리를 통해 식물로 흡수된다. 자, 여기에 지금 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력, 토양 수분 장력이 PF. 잠시 후에 배울 거고요. 수분이 너무 많아요. 아까 담수 상태에 놓은 산소 없다. 4번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토양 수분 장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일단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암기거리 많아요. 예를 들어 이걸 설명해 놓고 이게 무슨 물이니? 수분의 종류. 또 다음에 수분 함량을 표시하는 어떤 용어들. 용어의 정의라 생각하세요. 암기하셔야 되고. 자, 일단 토양 수분 장력 볼게요. 일단 장력이 뭐죠, 여러분? 장력.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당기는 힘 또는 당겨치는 힘. 그냥 우리 실을 여러분이 당겼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팽팽하게 작용하는 힘. 그러면 토양 수분 장력은 실은 얘와 얘 사이의 장력이겠지만 토양 수분 장력은 뭐와 뭐 사이에. 자, 지금부터의 토양 수분에선 토양 입자로 보시면 됩니다. 입자. 토양 입자와 거길 흐르는 그 주위에 있는 수분, 요 사이의 힘. 토양 입자와 여기 막 흐르는 수분 사이에 팽팽하게 존재하는 힘. 그게 토양 수분 장력이에요. 근데 이걸 막 찾아보면 정의가 막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어요. 이거로 이해하시고, 자, 입자와 수분 사이에 10의 힘이 존재한다 쳐요. 그 힘의 크기가 10. 그럼 내가 10만큼 힘을 더 가하면 입자에서 물을 떼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디에 보시면 토양 입자에서 수분을 제거시키는 데 필요한 힘. 10만큼의 힘으로 존재하는데 내가 10의 힘을 확 줘버렸어요. 그럼 떼질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자, 장력을 이해하셨으면 이 장력은 PF로 표기를 한다까지 봤고 아까 PF 순서대로 네. 얘와 수분의 양은 반비례한다. 자, PF가 커요. 수분 함량은 작구나.
이거 무의식적으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일단 5가지 형태를 PF가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든 거꾸로든 여러분은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결합수, 결합돼 있대요. 한 몸이래요. 뭐와 토양 입자와. 입자가 물을 꽉 붙들고 있대요. 결합돼서.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럼 작물이 뭐 흡수 못하겠네요. 작물이 이용 못하죠. 근데 왜 꽉 붙들고 있을까요? 물이 많은데도 굳이? 아니요. 물이 너무 없어서. PF와 수분 함량은 반비례. PF 크죠? 이때 건토 상태라고 합니다. 토양 수분은. 물이 없어요. 없으니까 안 잃어버리려. 꽉 붙들고 있어요. 작물은 위조 고사하겠죠. 자, 그 다음에 흡습수. 이 정도는 아니지만 토양 입자 표면에 응축돼 있어서 달라붙어요. 얘도 큰 편이죠. 얘도 작물에 거의 흡수되지 못해요. 자, 모관수 중요하겠죠? 표면 장력에 토양 공극 내에 중력에 한번 읽어보세요. 표면 장력과 토양 공극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물. 엄마물, 엄마물. 근데 사실 제가 엄마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작물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때의 모관은요, 모세혈관을 의미해요. 아까 수분, 토양 입자가 불규칙적으로 막 있으면은 대소공극이 발달한다 그랬죠. 대공극. 그다음에 이런 소공극. 자, 지금 나왔네요. 수분은 소공극에, 대공극은 기체의 교환. 소공극을 다른 말로 모관공극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존재하는 물이다. 모관수, 모관수. 자, 중요한 거, 모관수는 소공극, 모관공극에 존재하는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거고, PF는 이 정도구나. 이건 무조건 암기. 그다음에 중력수, 얘는요, 물이 좀 많은 상태예요. 밑으로 빠져나가는 순서,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도 용어의 정의처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뜻하는 말. 자, 일단 최대 용수량. 말 그대로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 물이 많은 상태. PF 반대에 최적 함수량. 최적 함수량을 보려면 포장 용수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보자고요. 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장 용수 또는 최소 용수량은요, 일단 물이 뭐 비가 잔뜩 오든 뭐든 가득 찬 상태에서 며칠 지나면 물이 빠져나갔어요. 공극을 통해 빠져나갔어요. 그 상태의 물, 알맞은 상태의 물, 작물한테 가장 좋은 상태, 이게 소공극, 모관공극의 수분만 남은 상태. 여기 가만히 보시면 모관수의 PF하고 그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작물 생육에 가장 알맞은 상태의 수분 함량을 포장 용수량 또는 최소 용수량이라 하는데, 작물 상태에 가장 알맞다 그래서 최적 함수량이 요 근처에 있다 하는 거예요. 암기. 초기 위조점 읽어보시고, 초기 위조점에서 하엽이 시들기 시작하는 식물은 아랫잎부터 열리죠. 늙은 조직, 똑같은 말이에요. 네. 영구 위조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구 위조점. 얘는 식물이 이제 물 못 먹어서 시들어 버렸어요. 근데 회복시키려고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상태. 안 되는 상태. 자, PF 4.2 높죠. 네. PF가 높으면 수분 함량이 적다. 반대. 네. 흡습계수 읽어보시고, 잉여수분 읽어보시고, 자, 유효수분 보겠습니다. 유효수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럼 수분의 종류에서는 모관수, 그다음에 수분 함량 표시에서는 최소 용수량 또는 포장 용수량, 물론 최적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영구 위조점, 유효수분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네. 유효수분, 말 그대로 작물 생육에 이용되는 수분. 이거 보세요. PF. 얘와 얘 사이의 PF. 이거 뭐예요? 모관수의 PF하고 거의 일치하잖아요. 그쵸? 자, 무효수분. 작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PF 4.2 이상 뭐예요? 흡습수 이상이네요. 아까 수분의 종류에서. 그쵸? 자, 얘네들을 PF 순서대로 또는 수분의 종류를 PF 순서대로. 네. 토양수분. 간단하게 끝났어요. 근데 사실 이게 엑기스예요, 여러분. 25문제 중에 토양수분에서 문제가 나온다? 뭐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앞으로 계속 쓰일 거, 기초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했던 것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했던 것들, 앞에서 유기물 관련해서 많이 나왔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나와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나머지 기상, 토양 공기, 미생물 이런 거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